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아주 3D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또 새로운 얼굴 또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건설부동산부 기자 신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기자 김슬기입니다. 네, 오늘 뉴 아주 3D는 부동산 관련한 세금 얘기, 그리고 택시 요즘 잘 안 잡히시죠? 택시 대란, 그리고 대선 현장 중에 민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장 민심 취재 얘기, 그렇게 세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대선이고, 대선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세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동근 기자를 특별히 오늘 주제에 딱 맞춤형으로 우리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들어가면 대선 후보들 이재명, 윤석열 그 빅2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재산 신고를 했는지 그거부터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알려주세요. 부동산만 놓고 보면 재산 신고한 건 그 분당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네.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양지마을 금호 1단지 164제곱미터로 이 후보자가 올해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그 가치가 10억 1,300만 원입니다. 다만 그 KB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그 올해 초에는 약 19억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관보에 나오는 부동산 신고 내역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랑은 좀 차이가 있죠. 지금 현재 최근 시세는 어느 정도예요? 그게? 현재 시세는 20억 원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4조에 따라서 주택은 공시가격이랑 실거래가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직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등록한 집은 보통 어느 시점에 구매를 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그 IMF 때 본인이 3억 6천만 원 정도에 샀다고 했고 한 방송에 나와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20억 정도 돼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그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시절이던 작년 기준으로 또 올해 3월 관보에 그 재산 내역이 게재가 됐어요. 전체 그 신고한 액수가 71억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윤 후보의 집은 아내인 김건희 씨 소유로 이 주택은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 전용 164제곱미터입니다. 올해 1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3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 일대에 있는 2억 5천만 원 상당의 토지가 있습니다. 재산 신고한 게 총 71억인데 윤석열 후보 본인 재산 명의는 예금 2억 4천만 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부인인 김건희 씨 명의로 신고를 한 거예요. 각 후보자의 주요 부동산 세금 공약은 어떻게 되나요? 각 후보들별로 특징 있는 부동산 세금 공약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완화입니다. 이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놓은 국토보유세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개념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다만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토지 실효세율이 0.16%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국토보유세 도입을 해서 1%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세율 이러면 사실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실효세율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공제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을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이 10%고 5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면 5천만 원만 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효세율이 5%라고 하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10%의 땅 부자를 제외하고는 토지 보유세를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완화도 설명을 해주세요. 종부세 완화는 특히 1주택자에 한해서 면제하겠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 서초 아크로비스타 그게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양평군 토지는 빼고 아크로비스타만 계산해봤는데 보통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봤는데 의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정치인들의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들을 느끼는데 그 김종필 세무사가 받아주셔가지고 이걸 의뢰한 결과 올해 윤 후보자는 11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시가율이 최대 90%까지 현실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계산했을 때 앞으로 낼 종부세를 예상해 본다면
연간 최대 200만 원 정도까지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와 그 아내가 가진 재산이 70억이 넘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의 시세를 따지면 최소 10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종부세가 그렇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1주택자는 종부세를 완전히 다 면제해주겠다 이런 공약의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아예 또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네, 맞습니다. 공약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 김건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양평 땅은 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주택을 기준으로만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분당의 아파트 공교롭게도 저 두 후보 아파트 평수가 똑같아요. 평수가 아니라 제곱미터로 보면 164제곱미터로 똑같은데 네, 동일합니다. 이재명 후보 집은 종부세 내나요? 이재명 후보의 집은 올해 이제 공시지가가 13억 원 정도로 예상돼서 40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시세가 90% 정도로 맞춰지면 100만 원 안쪽에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토보유세가 적용이 됐을 때는 보통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사실 이재명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는 아직 구체적인 공제 방식이나 계산 방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효세율 1%로 계산을 해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는 국토보유세를 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파트에 포함된 대지는 제외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윤 후보자 배우자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제 없이 1%라고 계산하면 2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낼 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세금 공약 그리고 그 공약을 각각 그 두 후보한테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우리 신동국 기자 앞으로 부동산 관련한 그 뉴스 취재 뒷얘기 또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윤혜원 기자 함께 자리했는데요. 심야 택시 대란, 불금마다 또 우리 밤거리를 또 헤매는 윤혜원 기자는 금요일 택시 잡기 되게 힘들었다면서요? 네, 제가 주로 을지로나 광화문 일대에서 뭐 금요일에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네. 한 12시쯤이 제가 느끼기엔 피크타임 같아요. 그때 택시를 잡으려 아무리 애써도 안 돼가지고 저번 주쯤인가에는 2시간인가 기다렸거든요.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네네. 그 10시에서 이제 그게 12시 이후로 늦춰진 이후에 네. 그 벌어진 일이죠? 네, 맞습니다. 슬기 기자가 그 택시에 대한 통계부터 먼저 좀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택시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서울만 봤을 때 작년 8월, 그러니까 2020년 8월에는 택시 운전자 수가 25,900여 명 정도였지만 올해 8월에는 21,640명 정도로 한 4,3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워져서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택배업계나 다른 업계로 이직을 하는 기사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취재를 나가봤잖아요, 우리 김슬기 기자가.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보셨어요? 제가 지난 11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심야에 이제 광화문과 종각 그리고 서울역 일대에 취재를 나가봤는데요.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쥐고 택시 어플을 계속 확인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시 택시 정책팀에 택시 이용량을 문의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최근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영업 건수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9.7건 정도고 영업 이익은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 통계에 대비를 해서 전체 수입이 7.4%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택시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도 많이 늘었다는 거죠. 어쨌든 위드 코로나 이후에 하여간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또 늘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또 택시는 줄어들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있어 보면 택시 잡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또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택시를 나누자면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가 있는데요. 이 개인 택시는 그동안은 3부제를 적용을 받았어요. 이 3부제가 뭐냐면 이틀을 영업을 하면 개인 택시는 무조건 하루를 그렇죠. 쉬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어제, 그러니까 16일부터는 이 심야 시간대에 3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서서히 송년회 모임이 또 많아지는 시즌이잖아요. 네, 맞아요. 택시 기사를 갑자기 확 늘릴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네. 타다나 우버 같은 공유형 차량 제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이게 딱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도 택시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을 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타다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그때 뭐 타다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실제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저도 줄 서 있을 때 타다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네. 택시 대란이라는 게 그냥 쉽게 확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교통, 운송 정책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세 번째 주제는 대선 민심 현장, 시장 민심을 파악하고 온 우리 두 MZ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권성진 기자는 광장시장 다녀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11일에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광장시장에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후보가 확정이 돼서 그렇지만 그 시장 상인들한테는 원래 인기가 좀 많아요. 옛날부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인생 경험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 후보의 어머니가 이제 시장이나 동네에서 좌판을 깔고 사과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시장 상인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많이 이해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했던 청년 세대들은 갈피를 아직 못 잡고 있는 걸로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 상인분들은 그래도 보수 쪽의 후보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분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좀 가장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광장시장 얘기는 또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보고요. 남대문 시장은 어땠어요, 우리 윤혜원 기자는? 일단 상인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셨던 거는 세금만 많이 풀 생각을 하지 말고 기업은 투자하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경제 발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대권주자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보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뭐 시장마다도 다르고 그런 업태마다 좀 달랐다면서요. 광장시장은 어땠어요? 특히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 뭐 마약김밥이나 아니면 빈대떡 같은 것을 그냥 좌판을 깔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민 대상 지원금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식으로 그 식당이나 판매업이 등록이 안 돼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영업,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남대문 시장도 비슷한가요? 남대문 시장은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남대문 시장은 뭐 광장시장처럼 딱 특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업종이 모여 있거든요. 안경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목돈을 쓰는 거다 보니까 그 안경점 주인분께서 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좋은 것 같다. 아무래도 한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손에 쥐어지면 당장에 내가 좀 사고 싶었던 안경도 사러 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셨고요. 뭐 옷가게라든가 뭐 반찬 가게 이런 곳들은 이제 임대료 한두 달치 내면은 사라질 돈을 지금껏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경우에는 50조 원을 푼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끈한 것 같다.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지금껏 본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뭐 각종 중소자영업자들한테 공약 내건 거에 대한 평가? 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 이 후보 측 공약보다는 윤 후보 측 공약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보 측 공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국민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 후보 측 공약을 보면서 필요한 사람만 돈을 받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냐. 그리고 세금이고 나랏빚인데 아껴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이거 다 우리 손주 빚이다. 혹은 이거 우리 자식들 빚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는데요. 일단 자영업자분들도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 그 대상이 되시잖아요. 그분들도 시장에서 돈을 버는 입장이지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주변에 있는 옆집에 있는 밥집 가서 밥도 먹고 옷도 사고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원분들보다는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그 재난지원금 주는 게 더 소비 진작 효과가 좋을 수 있다고. 회사원분들은 아무래도 돈을 모으면 해외여행을 많이들 가시니까 국내 소비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남대문 시장만의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일대 외국인 관광객 그중에서도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모피나 가죽 같은 걸 많이 사가서 남대문 시장에서 주 고객층인데 요즘에 이제 한일 관계가 잘 개선이 되지 않아서 상인분들이 좀 고충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선 주자 중에 그러니까 나는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대선 현장을 취재하는 경우가 뭐 시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도 있을 테고 다양한 또 상황들을 맞닥뜨릴 텐데 또 재밌는 그런 취재 뒷얘기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뉴 아주 3D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